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한 줄의 강력한 문구로 사람들을 사로잡은 넷플릭스의 소년심판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드라마 소년심판 속에는요,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숙명여고 답안지 유출 사건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답답한 현실이 떠오른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범죄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저도 소년사건의 국선보조인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가까이서 지켜보고 느낀 점들이 많았는데 드라마를 보면서도 상당히 현실에 비슷하게 드라마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여성 변호사회 변호사님들이 소년사건 담당하시는 국선보조인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조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그래서 굉장히 현실에 맞게 드라마가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14세로 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보호처분 10호.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소년원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최대 장기죠. 범죄 소년은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도 내릴 수 있는 형량이 최대 20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잔혹한 소년범죄 형량 처벌이 너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촉법소년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좀 너무 어리기도 하고 정말 몰라서 그럴까 할 정도로 뭔가 이 범죄에 대한 인식, 반성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에 반해서 또 이제 범죄 행태는 굉장히 성인 못지않게 잔인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법원 통계 월보를 보니까요. 2017년에는 7,665건이던 촉법소년 처리 건수가 지난해는 1만 2천여 건으로 어떻게 보면은 5년 만에 56%가 증가한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의견은 촉법소년이 소년법을 무기 삼아서 범죄를 행하고 있어서 늘어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전보다 경찰 신고 등이 더 활발해지면서 실제 통계에 잡히는 것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고 처벌을 더 강하게 하는 엄벌주의가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목소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사건을 진행하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도 이제 교육하면서 옛날에는 체벌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체벌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그 학계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촉법소년에 대한 엄벌, 이것보다는 청소년들이 과연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반성하고 그것을 좀 개선하고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국가에서 배정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기범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자세한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볼게요. 몇 해 전 회사를 나온 형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사업은 형의 포부처럼 쉽진 않았죠. 1년을 버티지 못하더군요. 첫 사업의 실패로 형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 형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며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형은 어떻게 하든 다시 일어서겠다면서
이대로 있으면 영원히 신용불량자로 살 수밖에 없다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형에게 제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제 이름으로 냈고 통장을 개설해서 형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형의 사업은 형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형의 채권자들이 저에게 소송을 걸어 돈을 달라고 하고 세무서에서는 체납한 세금이 있다면서 제 계좌를 압류해 왔습니다. 형은 어디로 갔는지 연락조차 되지 않고요. 제가 형의 빚을 다 갚아야 되나요? 네, 형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명의를 빌려준 후 문제가 생겼다는 사연입니다. 자, 김기범 변호사님, 명의만 빌려줬는데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상법 24조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상법에 이렇게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네요. 네. 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말은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김기범 변호사님 말씀처럼 책임을 일단 기본적으로 져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형과 거래한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동생이 관련이 없다는 거를 알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명의만 빌려준 준 것을 알고 있는 분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제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상법 24조의 명의 대여자 책임이 면제되는데 네. 이러한 사정은 명의 대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은 이제 본인이 상대방이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 이거를 이제 본인이 입증 책임을 지고 증명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게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거래 상대방이 평소에 거래와 관련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 누구와 그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내가 아니라 우리 형하고 거래와 관련된 교섭을 진행했다. 그리고 미수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누구에게 했는가, 그거를 형에게 했는가, 아니면 명의 대여자에게 했는가. 그리고 또 명의를 빌려주기 전에도 거래를 계속한 사정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적어도 타인의 명의로 이제 영업을 한다는 거를 알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할 것입니다. 또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우리 형하고 술을 자주 마셨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다. 자연스럽게 알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입증하면은 변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네. 네,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다 보니까 네. 입증 책임이 명의 대여자에게 있다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예. 그러면은 명의만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형이 진 빚을 지금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계약을 할 때 계약서도 쓰고 인감도 교부하면서 거래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은 나를 못 믿어요? 거래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실제로 많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법적인 부분은 거래에 관한 부분은 그런데요. 예. 지금 세금 부분은 어떻습니까? 체납한 세금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 전부 다 동생이 책임져야 됩니까? 예, 이제 행정처분, 체납한 세금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부가세,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이 일단 내려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좌를 압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는 실질 행위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안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국세기본법 65조의 심사 청구라든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로 사업한 사람은 본인이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해서 네.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행정 처분이 이제 취소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압류한 것도 풀어주게 될 것입니다. 네. 다만 명의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상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거는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연자분은 일단은 그 신용 불량 상태에서 있었던 사정. 그래서 본인이 명의를 빌려줄 수밖에 없었던 사정. 예.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영업과 관련해서 그 관계가 없었다는 것들을 입증을 한다면 예. 우리 김기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네. 그 조세에 관련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국세의 경우에는 뭐 심판 청구를 먼저 하고 예. 그다음에 이게 또 기각이 되면 행정소송을 하고 네.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은 있다. 명의를 예. 빌려줬기 때문에. 네. 네. 자, 형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정서가 네. 굉장히 정에 좀 약한 정서가 있어서 네. 명의를 빌려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오늘 김기범 변호사님 명의를 빌려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세무서에 가보시면은 사업자 명의 대여는 범죄입니다라는 포스터가 이제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네.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도 같이 지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과 같다고 볼 겁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본 경우는 이제 명의를 빌려준 가족과 이제 친척 모두가 이제 그 본인 명의로 금융 거래를 못 하게 되는 흔히 말하는 모든 가족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경우도 그러게요. 발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명의는 빌려달라고 말하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않는 게 이게 최선입니다. 네. 자, 오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다 이렇게 이 부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기범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플라워의 Please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